En ind i to, ind i tre indianer, fire ind i fem, ind i seks indianer, syv ind i otte, ind i ni indianer, 10 indianerbørn. De hoppede ud i båden. 트롤 어선인 에마 제인 호의 선장이 런던 경시청에 보낸 고백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모순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억제할 수 없는 감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기록을 병에 넣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어린 시절에 모험 소설을 읽었을 때 나를 무척 매료시켰던 방법이다. 그것은 아직도 나를 미치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나의 고백을 적어서 병에다 넣어 바다에 내던지는 것이다. 아마 나의 고백이 발견될 확률은 100분의 1 정도이리라.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나 자신에게 아첨하는 행위이겠지만 그때까지도 풀리지 않은 살인사건의 비밀이 설명될 것이다. 나는 감상적인 상상력 이외에도 또 다른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죽음을 보거나 죽음을 유발시키는 행동에서 상당히 가학적인 기쁨을 맛본다는 사실이다. 나는 말벌 실험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종원의 해충들을 대상으로 어려서부터 나는 매우 강렬하게 살인의 욕망을 느껴왔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반대의 성격도 길러졌다. 그것은 강한 정의감이었다. 죄 없는 사람이나 짐승이 나의 행위에 의해 고통을 받거나 죽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이 권리가 우세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다.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내가 법률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아마 심리학자는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직업은 나의 모든 본능을 거의 충족시켜 주었다.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켜왔다. 나는 수많은 추리소설과 괴기소설을 즐겨 읽었다. 그러는 중에 나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독창적으로 살인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판사가 되었다. 그것이 나의 비밀스러운 본능의 또 다른 면을 자극시켰다. 피고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비열한 범죄자를 보는 것, 그의 최후가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다가오는 가운데 저주받은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내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결백한 사람을 보고서는 아무런 즐거움도 못 느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나는 적어도 2번은 내 생각에 피고가 명백하게 무죄라고 느낀 사건을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판명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공정한 경찰과 그들의 노력 덕분에 내 앞에 살인죄로 기소된 대부분의 피고들은 정말로 죄가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에드워드 세튼의 경우도 그러했다고 말하고자 한다. 그의 외모와 태도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더라도 분명히 유죄를 말해주는 증거가 있었다. 범죄에 관한 나의 오랜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기소된 혐의대로 그를 믿었던 나이 많은 여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교수형 판사라는 악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부당하다. 나는 언제나 정확하고 공정하며 세심하게 사건을 분석해왔다. 나는 감성에 호소하는 변호인의 화술에 의해서 배심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나는 실제적인 증거로 그대로 관심을 유도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의 커다란 변화를 인식해왔다. 그것은 통제력의 감소이다. 즉, 재판보다도 실행으로 옮기고 싶은 욕망이다. 나는 좀 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직접 살인을 하고 싶어진 것이다. 그것은 예술가가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범죄의 예술가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판사라는 직업 때문에 엄격히 통제되었던 나의 욕망은 은밀한 곳에서 차츰차츰 거대한 힘으로 뭉쳐가고 있었다.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 살인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환상적인 범죄여만 한다. 엄청나면서도 상상을 초월한 범죄. 그런 면에서 나는 아직도 사춘기적인 흥분을 지닌 것 같았다. 나는 극적이고도 불가능한 것을 원했다. 살인을 하고 싶었다. 그래, 정말로 살인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 말이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의감에 의해서 그러한 욕망이 늘 억압받았다.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아무 생각 없이 나누던 대화 속에서 나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어떤 의사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는 지나가는 말로 법이 손댈 수 없는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말해주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죽은 자기의 단골 환자인 어느 나이 많은 부인의 일이었다. 의사는 그녀를 시중들던 하인 부부가 진정제를 숨겨두는 바람에 그녀가 죽었다고 했다. 물론 하인 부부는 그녀가 죽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어 있었다. 그는 그러한 일은 증명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자기는 그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성질의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계획적인 살인, 그러나 절대로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범죄.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의 살인이 아닌 대규모의 살인을 꾸며보기로 결심했다.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동요가 생각났다. 10명의 인디언 소년. 그 동요는 2살 때 벌써 나를 사로잡았었다. 차례로 사라지는 인디언 소년, 피할 수 없는 운명. 나는 몰래 희생자들을 모았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들을 모았는지에 대해 지루하게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겠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는 동안에 내가 얻은 결과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다. 내 시중을 들던 간호원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 그녀는 몇 년 전에 어떤 의사가 술 취한 채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죽인 일을 이야기하면서 술의 불필요함을 강조했다. 나는 그녀가 어느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지 하는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냈다. 별 어려움 없이 그 의사와 죽은 환자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떤 술집에서 두 퇴역 군인이 하는 대화를 엿듣고서 나는 메카서 장군을 조사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 아마존강 탐험에서 돌아온 어떤 남자가 필립 롬바드라는 사람의 잔인한 행동을 들려주었다. 메조르카에 사는 어떤 만화님이 엄격한 청교도인 에밀리 브랜트와 불쌍한 하녀에 대해서 열을 올리며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수많은 교통사고 범죄 중에서 나는 앤소니 마스틴을 골랐다. 자기가 빼앗은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낄 줄 모르는 그의 철저한 비인간성은 이 사회에 필요 없는 독소이며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 친구 몇 사람이 랜더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망설임 없이 전직 경찰관인 블로우를 선택했다. 나는 그의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다. 법을 시행하는 경찰은 반드시 거의 완벽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그들의 직업상의 성격 때문에 필연적으로 신임을 받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베라 클레이슨이 있다. 내가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밤늦게 흡연실에서 잘생긴 휴고 해밀턴이라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술을 잔뜩 마셨다. 그러다가 엉켜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별로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내가 늘 하던 수법대로 그를 내 대화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 반응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가 한 말을 기억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살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독약을 먹이거나 절벽에서 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내게로 얼굴을 바짝 내밀며 말했다. 나는 어떤 여자 살인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를 알고 있다고요. 더구나 나는 그녀를 사랑했었지. 신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나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녀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내가 결코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악마예요. 철저한 악마. 그런 여자가, 그렇게 아름답고 정직한 상냥한 여자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 생각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여자가 어린애를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물에 빠뜨려 죽이리라고는, 그런 여자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지 않겠지요? 정말.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정말로 그녀가 그랬다고 확신하시오? 확신해요. 아무도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내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아이를 사랑했다는 것이지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 이야기를 재조사하고 재구성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나는 10번째 희생자가 필요했다. 모리스라는 사나이에게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마약 밀매업자였고 내 친구의 딸이 마약 중독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다. 그녀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다. 이 모든 조사 기간 동안 내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차츰차츰 굳어져 갔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틀을 갖추었고 할리 거리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의 일이 그 계획에 막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또 한 번 수술한다 해도 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담당 의사는 그 내용을 아주 빙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또 한 번 수술한다 해도 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담당 의사는 그 내용을 아주 빙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미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진실을 가려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의사에게 나의 결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즉, 나의 죽음은 자연 상태에서처럼 그렇게 느리고 긴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니다. 나의 죽음은 환희의 절정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나는 죽기 전까지 살 것이다. 이제는 인디언 섬에서 벌일 멋진 축제의 실제적인 기술만이 남았다. 그 섬을 얻기 위해서 모리스를 이용하여 나의 존재를 덮어버리는 것은 매우 쉬웠다. 그는 그러한 일엔 뛰어난 전문가였다. 나의 희생자들로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 모아둔 정보를 검토한 끝에 나는 그들 개개인에게 던질 미끼를 만들 수가 있었다. 나의 계획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의 손님들은 모두 8월 8일에 인디언 섬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나도 끼어 있었다. 모리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다. 그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런던을 떠나기 전에 나는 그에게 밤에 먹으라고 하면서 알약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약이 내 위장병을 고치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받았다. 그는 약간의 우울증 환자였다. 그는 그가 어떤 기록이나 메모를 남기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섬에서의 죽음의 순서는 잘 생각해서 짜놓은 것이다. 나는 그 손님들의 죄의 크기를 고려했다. 죄가 가벼운 사람부터 먼저 죽고 냉혹한 피를 가진 사람은 정신적인 학대와 공포를 더욱 길게 겪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앤소니 마스튼과 로저스 부인이 먼저 죽었다. 한 사람은 갑자기, 또 한 사람은 평온한 잠 속에서 죽었다. 마스튼은 우리의 대부분이 지닌 도덕적 의무감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비도덕적이었다. 이질적인 것이다. 로저스 부인은 남편의 명령대로 행동했을 게 분명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가를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다. 경찰이 쉽게 그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청산가리는 어느 집에서나 말벌을 죽이기 위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약품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레코드 때문에 정신없는 때를 골라 마스튼의 빈잔에 집어넣은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나는 그 레코드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 손님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의 오랜 법정 생활이 통해서 그들 모두에게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요즘 병으로 고생하는 동안 나는 의사에게서 포스클로랄 수면제를 정기적으로 받았다. 이것을 치사량이 될 때까지 모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다. 로저스가 자기 아내에게 줄 브랜디를 가져와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난 그 탁자 곁을 지나가면서 살짝 수면제를 집어넣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때라 간단히 할 수 있었다. 메카서 장군은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았다. 그는 내가 뒤로 다가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물론 나는 정원을 떠나는 시기를 매우 신중히 택해야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성공적이었다. 예상대로 섬 수색이 있었고 그곳에 우리 7명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사실은 곧 섬 안을 불신의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나의 계획에 따르면 협조자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 대상으로 암스트롱 운사를 골랐다. 그는 쉽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었다. 그는 외모나 직업만으로 나를 판단했다. 그로서는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살인자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모든 의심은 롬바드에게 집중되었고 나는 그것을 적당히 부추겨 주었다. 나는 그에게 범인 스스로가 자기의 꾀에 넘어가게 할 만한 함정을 파놓자고 말했다. 모든 방이 구석구석까지 수색되었으나 사람들의 몸까지는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곧 몸도 수색을 받을 것이다. 나는 8월 10일 아침에 로저스를 살해했다. 그는 불을 지피기 위해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는 내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식당 문 열쇠를 찾아냈다. 그는 그 전날 밤에 그 문을 꼭 잠갔던 것이다. 로저스의 시체 때문에 혼잡해진 틈을 타서 난 롬바드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권총을 빼내었다. 나는 그가 권총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리스가 그에게 섬으로 가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함께 말하도록 내가 지시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때 나는 마지막 남은 수면제를 브렌트의 커피 속에 몰래 집어넣었다. 우리는 그녀를 식당에 남겨두고 나왔다. 나는 잠시 뒤에 그곳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그녀는 거의 정신이 없어서 청산가리를 주사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조금 유치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가능한 한 동료대로 따르고 싶었던 것이다. 바로 그 일이 있은 뒤 내가 이미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사실은 내가 그런 분위기를 유도했지만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했다. 그러나 나는 안전하게 그 권총을 감춰 놓았고 청산가리나 수면제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다. 그때 나는 암스트롱에게 드디어 우리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것은 이러했다. 즉, 내가 그 다음 희생자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범인은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집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누가 범인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암스트롱은 그 계획을 당장에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날 저녁에 행동을 옮겼다. 이마에 붉은 진흙을 묻히고 그 붉은 커튼과 털실로 무대를 꾸며놓았다. 촛불이 흐려서 자세히 보이지도 않겠지만 암스트롱만이 내 곁에서 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것은 훌륭하게 이루어졌다. 클레이슨 양이 내가 그녀의 방에 걸어놓은 해초를 발견하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다. 남자들은 모두 2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나는 살해당한 모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를 발견했을 때의 효과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다. 암스트롱은 무척 노련하게 자기의 역할을 실행했다. 그들은 나를 2층으로 옮겨서 내 침대 위에 눕혔다. 아무도 나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너무 놀랐고 또 서로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되었다. 나는 한밤중인 1시 45분에 집 밖에서 암스트롱과 만났다. 그를 집 뒤쪽 절벽 가장자리로 데리고 갔다. 나는 거기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면 우리가 곧 발견될 수 있으며 침실이 반대쪽에 있으니 그 집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조심을 했어야 했다. 만일 그가 동요의 구절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한 명이 훈제된 청어에 먹혔다. 그는 훈제된 청어라는 비유를 생각해 보았어야 했다. 그것은 매우 쉬웠다. 나는 깜짝 놀라면서 절벽 아래쪽으로 몸을 숙이고 그에게 저길 보라고 했다. 저것이 동굴의 입구가 아니냐고. 그는 곧 몸을 숙였다. 내가 재빨리 밀자 그는 허우적거리면서 그 아래에 물결 치는 파도 속으로 풍덩 하고 떨어졌다.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블로우는 내가 올라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나는 암스트롱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뒤에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더 큰 소리를 냈다. 계단 밑까지 내려오자 문 하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희미하게 보았을 것이다. 1, 2분 뒤에 그들은 나를 따라 나왔다. 나는 얼른 집을 돌아 열어놓은 식당 창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창문을 닫고 유리를 깼다. 그 뒤에 계단을 올라가서 내 침대 위에 다시 누웠다. 나는 그들이 시체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지 시트를 걷어서 암스트롱이 숨어있지 않은가만을 확인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것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롬바드의 방에다 권총을 되돌려 놓은 것을 깜빡 잊고 말하지 않았다. 온 집안을 다 뒤져도 나오지 않은 권총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가 하는 것은 좋은 흥미거리인지도 모른다. 식료품 저장실에는 통조림이 잔뜩 쌓여 있었다. 나는 통조림의 밑바닥을 뜯었다. 그 속에는 비스킷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 권총을 그 속에 집어넣고 강력한 테이프로 밑바닥을 다시 붙였다. 나는 용케도 겉으로 보기에 손대지 않은 듯한 음식은 아무도 조사하지 않을 거라고 계산해낸 것이다. 게다가 통조림은 모두 윗부분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붉은 커튼은 응접실에 있는 의자 커버 아래에 평범하게 펴서 감추어 놓았다. 털실은 의자 쿠션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었다. 이제 내가 예상했던 순간이 왔다. 그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게다가 한 사람은 권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블로우가 혼자서 집으로 오자 나는 그 큰 대리석을 준비해 놓았다. 퇴장하라 블로우여. 유리창으로 베라 클레이슨이 롬바드를 쏘는 것을 보았다. 대담하고 약삭빠른 젊은 여자. 나는 언제나 그녀가 롬바드보다는 한 수 위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일이 있자마자 나는 그녀의 방에 무대를 설치해 놓았다. 그것은 흥미있는 심리학적인 실험이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강한 죄의식과 방금 전에 또 사람을 죽였다는 심리적인 억압이 최면술적인 환경과 합해지면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혼란해지지 않을까? 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옳았다. 베라클레이스는 내가 옷장 그늘에 서서 바라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나는 앞으로 나와서 의자를 집어들어 벽 쪽에 세워놓았다. 권총은 그녀가 계단 부분에 떨어뜨려 놓았다. 나는 그 권총에서 그녀의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그리고 다음은 먼저 나는 이 글을 마쳐야겠다. 그 다음에 병에다 놓고 바다에 던질 것이다. 왜냐고? 그래, 그 이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 살인사건을 만드는 것이 나의 야심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예술가도 예술 자체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반박할 수 없는 인식의 본능이 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내가 얼마나 현명했었는지를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는 가엾은 인간적인 소망의 발로에서였다. 지금까지 말한 인디언 섬의 불가사의한 사건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으리라 믿는다. 물론 경찰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능할 수도 있다. 3가지 단서가 남겨져 있으니까 말이다. 하나는 경찰이 에드워드 세튼에게 죄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은 섬에 남아있는 10명 중 1명은 결코 어떤 의미에서도 살인자가 아님을 알게 되리라. 따라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리해낼 수 있다. 2번째 단서는 그 동요의 실행에 숨겨져 있다. 암스트롱의 죽음은 그가 삼킨 훈제된 청어와 관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그를 삼켜버렸지만, 즉 그 단계에서의 어떤 속임수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암스트롱이 바로 그 속임수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점, 그것은 수사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4사람이 남아있었고 그 4 중에서 그를 꿰어낼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3번째의 것은 상징적이다. 내 이마에 총을 쏘고 죽은 태도, 그것은 카인의 낙인이다. 이야기할 것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병에 이 글을 넣어 바다에 던진 뒤에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누울 것이다. 내 안경에는 길다랗고 가느다란 거무줄 같은 것이 달려있다. 그것은 고무줄 같은 줄이다. 나는 몸으로 안경을 누를 것이다. 그리고 고무줄을 문 손잡이에 잡아매고 조금 느슨하게 권총에다 동여맬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상된다. 나는 손수건으로 권총을 잡고 방아쇠를 당길 것이다. 내 손은 축 늘어지겠지. 그리고 권총은 고무줄의 탄력으로 문 손잡이에 부딪혀서 바닥에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고무줄은 내 몸에 눌려있는 안경으로 끌려와서 매달리게 될 것이다. 방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리라. 나는 침대 위에 단정히 누워서 내 희생자들을 기록한 대로 이마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될 것이다. 우리의 시체가 조살된 무렵에는 사망 시간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 파도가 가라앉으면 육지에서 배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19의 시체와 인디언 섬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로렌스 워그레이브. 끝. 와, 대박. 워그레이브 판사. 첫 번째 등장인물이 대미를 장식하네. 워그레이브. 후.